삼인 삼색의 정치 토론. 삼색 정치 토크.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3부는 삼색 정치 토크입니다. 한 주간의 정치권의 주요 이슈를 3명의 서로 다른 시선으로 토론하는 시간이죠. 이번 주도 정치권의 중요 이슈가 많습니다. 세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국민의힘 송영훈 전 대변인, 신성장 경제연구소 최병천 소장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지금 댓글에 아니 박성민 전 최고위원은 왜 같이 안 들어왔냐 그러는데 맞습니다. 아침부터 통화를 여러 통화하느라고 조금 있다가 들어온 겁니다. 늦게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네, 세 분 이렇게 모셨는데 오늘도 할 얘기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요, 아무리 급해도 요거 한번 짧게 좀 얘기를 좀 하면 어떨까 싶은데요. 제가 오늘 방송 오프닝에서도 YS 10주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딕 체니 부통령 장례식에는 물론 뭐 장례식이니까 좀 다르긴 합니다만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주요 인사들이 대거 모였거든요. 그래서 좌우 화합의 모습이라든지 또는 주요 정치인을 이제 보내는 마지막 이런 모습들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근데 어제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가지 않고 이제 근조화만 보냈고요. 그리고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제 YS 재단 측 보도자료에서는 참석한다고 했는데 사실 가지는 않았거든요. 일정 조율하에 가지 않았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 물론 내막이 있고 여러 가지 고려가 있었겠습니다만 살짝 아쉬운 측면이 있었어요. 혹시 세 분 여기에 대해서 뭐 어떻게 보시는지 세 분 의견도 좀 궁금한데요. 최 소장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저도 좀 아쉬운데요. 우리가 지나고 보면은 업적이 뛰어난 분들이 좀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김영삼 대통령 같은 경우는 최초의 어떤 군부 정권이 아닌 문민 정부였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는 뭐 하나회 해체라든가 금융실명제라든가 전두환 노태우에 대한 어떤 법적 처벌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실은 역사적인 업적이 꽤 있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실은 이번에 이제 안 갔었는데 9주기 때는 또 갔더라고요. 박찬대 원내대표가 네. 9주기 때는 갔었는데 올해 이제 10주기 때는 안 가가지고. 작년까지 계속 갔대요. 예, 그러니까 이제 당 차원에서 계속 뭔가 외면한 거기라기보다는 올해 그냥 유독 어떻게 당 차원에서 이제 의원들 모두가 안 가 모양새가 돼버려가지고. 근데 어떤 특별한 의도가 있다기보단, 왜냐면 의도가 있으면 꾸준히 안 갔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올해만 안 간 걸로 봐서는 네. 뭐 여러 가지 좀 이제 상황상 좀 그냥 안 가게 된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그렇더라도 예. 가면은 더 좋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송영훈 전 대변인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내내 가다가 이번에 안 갔으니까 말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런가요? 그리고 다른 해도 아니고 네. 5주기, 10주기, 20주기 이렇게 우리가 보통 끊어지는 숫자들은 의미가 좀 있죠, 사실. 특별히 더 챙기죠. 그런 문화상. 수식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지도부가 왜 안 갔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좀 납득할 수 있는 설명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김영삼 정신이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민심에 대한 빠른 응답성이 있거든요. 그런 점에서 아마 지금 민주당 지도부 중에 누가 참석해도 네. 그 자리에서 별로 할 말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가서 앉아는 계셨어야죠. 네, 이렇게 다소 아쉽다는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박성민 최고위원이 좀 잘 아실 것 같아요. 어제 갔으면 좋았을 텐데 뭐 어떤 사정이 있었나 좀 궁금한데요. 근데 뭐 일단 보니까 당 대표의 입장은 네. 이제 조화 조치를 하는 게 맞다라는 입장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 보도자료에도 말씀 주신 대로 원내대표 김병기 원내대표가 참석자 명단에 있었고,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조율을 할 때 그게 이제 빠졌다라고 하는데 뭐 김병기 원내대표의 일정상 그러신 건지 예. 원내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긴급한 회의가 있으셔서 그 부분을 좀 조정하게 되신 것인지는 네. 알 길이 없는데, 그 당대표 같은 경우에는 이제 관례에 따라서 조화 조치를 한다라는 입장이 계속 있었다라고 하고, 다만 저희가 그렇다고 해서 뭐 추도식에 안 갔을 뿐이지 어떤 뭐 이 김영삼 대통령의 서거와 관련해서 어떤 입장도 내지 않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뭐 박지혜 대변인도 추도식 후에 냈던 논평이 그 비상계엄에 맞서서 헌정 질서를 지켜낸 것이 정도를 걷는 것이고, 이게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정도를 걷는 것, 그게 이제 국민을 위한 길이라는 김영삼 전 대통령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다라고 했기 때문에 충분히 어떤 추모의 의미 그리고 뭐 기념하는 의미는 적절히 담아서 전달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강훈식 비서실장이 대독한 이재명 대통령의 추도사에도 민주주의 투사, 뭐 시대의 개혁가 이렇게 업적을 기리는 부분들이 있었다는 점 말씀을 드리면서요. 오늘 이번 주에 사실 여러 건의 판결들이 나왔습니다. 뭐 결정도 나왔고 여러 가지. 그런데 법적으로도 그렇고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한번 좀 따져볼 필요가 있어요. 물론 이게 법률적인 부분만 가지고 토론하는 건 아닙니다만 법률과 정치가 맞물려가는 그런 이번 한 주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먼저
패스트트랙 충돌 관련해서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1심 선고 있었고요. 네. 유죄. 하지만 벌금형 의원직은 유지하는 결론. 그리고 또 론스타 사태 관련해서도 굉장히 큰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기준으로 볼 때는 큰 성과고 당연히 좋은 일이고요. 그런데 이거 누가 잘한 거냐? 누구 성과냐? 이걸 둘러싸고도 또 정치적으로는 여러 가지 약간 좀 의아한 그런 공방들이 펼쳐지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또 아직까지도 또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여지는 남아 있는 것 같고, 먼저 하나씩 좀 볼까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한 벌금형 선고. 뭐 국민의힘 입장을 먼저 들어보는 것도 좀 그래가지고 민주당을 대표해서 나오신 또 박성민 최고위원의 이야기부터 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뭐 일단 개인적으로는 좀 아쉬움이 남는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그냥 보통 사건이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이제 국회에서 어떻게 보면 물리적 충돌을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스스로 만든 법을 좀 어겼던 면도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외에도 이제 패스트트랙이라는 제도가 만들어진 데에는 그런 배경이 있었던 것이고, 근데 그것을 진행하려고 할 때 국회의원들이 그걸 또 막아서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뭐 법안 제출을 하려고 하는 걸 막아서고, 아니면 뭐 의원을 이제 야당 체입의 의원을 당시에 이제 거의 사실상 감금하다시피 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러니까 그런 모습들을 보여준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근데 제가 이 판결이 나오고 사실은 판결의 결과와 별개로 좀 더 문제라고 생각했던 건 네. 이 판결은 의원직 상실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 나온 판결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 국회에서 있었던 그 충돌, 그리고 여야 4당 의원들의 입법 활동을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당시에 방해했다라는 그 불법 행위에 대해서 이제 판단을 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지금 나오는 입장을 보면 의원직 상실형까지는 가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이 마치 법원의 판단을 통해서 면죄부를 얻은 것처럼 입장이 나오고 있어요. 이건 저는 굉장히 문제라고 보고, 유죄는 유죄다. 그렇죠. 왜냐하면 실제로 뭐 팩스 등 집기를 그때 당시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법안 접수를 막으려고 부수는 일도 있었고, 충격적이게도 다른 의원을 감금하다시피 하는 일도 있었고, 그러다 보니까 국회 경호권까지 33년 만에 발동이 되는 일이 있었고, 그러니까 여러 면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차대한 범죄였던 것인데, 이것이 의원직 상실형까지 가지 않았다라고 해서 문제가 되지 않는 것처럼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본인들의 저항권이었다라고 계속해서 주장을 하는 것은 저는 일말의 반성의 태도가 지금 국민의힘에 없다. 그런 점에서 판결의 결과도 아쉽고 국민의힘의 태도도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렇게 박성민 전 최고위원의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송영훈 전 대변인은 어떻게 보시는지 근데 궁금해요. 사돈 낱말이 참 쉬워요. 사돈 낱말이 쉽다. 왜냐면은 이거 어떤 지금 의미입니까 이 이거?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은 국민의힘 전현직 국회의원, 뭐 당직자 보좌관 이런 사람들이 피고인인 사건은 먼저 선고가 됐습니다. 네. 그런데 민주당의 박범계 의원, 또 박주민 의원 이런 분들이 피고인인 사건들은 다음 주 금요일에 결심 공판이 있어요. 네. 아마 연말쯤 선고하거나 내년 초쯤 선고를 하겠죠. 그러면은 엊그제 선고된 사건의 양형이 부당하다면 당장 다음 달이나 다다음 달에 선고될 민주당 피고인들 사건들부터 양형을 올려야 되는 것인가? 제가 이걸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제가 이 지점을 왜 지적하냐면 네. 결국은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패스트트랙 사건은 사실 물론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잘못이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시야를 넓혀보면은 우리 정치의 실패입니다. 그리고 정치의 실패다. 그렇죠. 그리고 6년 동안 그 사건을 여야가 앞으로 다시는 이런 일을 하지 않겠습니다라고 결의안 하나 채택하지 못하고 또 법원에도 우리가 앞으로 다시는 이렇게 싸우지는 않겠으니 고려해달라고 하는 결의조차 하지 못했던 것도 정치 실패예요. 그리고 법원은 이런 사안에서 그러면 법원으로 가져와서 상대당 국회의원들 배지를 대거 떼려고 하지 말라. 즉 정치의 사법화를 더 가속화시키려고 하지 말라라고 하는 함의를 담아서 이런 판결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은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걸 잘했다고 지금 고개를 들 처지는 아닙니다만, 근데 지금 약간 그렇게 비춰지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말의 톤을 좀 낮춰야 돼요. 예를 들면은 무슨 그 정치적 한거의 명분을 확인해줬다 이렇게 하는 거는 조금 나간 어디인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이번 기회에 국회가 한 번 더 마지막 기회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네. 정치를 복원할 수 있는 기회로 삼겠다. 그리고 민주당도 이성을 갖춘 다수당의 모습으로 돌아와라. 이렇게 하는 게 제가 봤을 때는 적절한 메시지였을 거란 생각이 듭니다. 네. 안 그래도 이제 민주당 의원들에 대한 판결도 이제 곧 이루어질 텐데, 뭐 제가 판단을 하는 건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그래도 같이 재판을 받았지만 약간 좀 사실관계의 차이라든지
동기의 차이 이런 것들은 뭐 무시할 수는 없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듭니다. 판결을 기다려 보겠고요. 자, 최병천 소장님은 이 건 어떻게 보셨어요? 이게 지금 국회 선진화법 관련돼서 최초의 판결이거든요. 예. 과거에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그 당시에 이제 뭐 국가보안법이나 과거사법, 언론사법, 뭐 사립학교법 이런 것 때문에 당시 김기춘 법사위원장이 아예 문을 걸어 잠그고 거기서 그냥 몇 날 며칠을 숙식하면서 그냥 거의 이렇게 뭐 아무튼 그런 것까지 한 적이 있었는데 아예 그냥 그래서 당시에 이제 나오던 표현이 동물국회라는 표현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막기 위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18대 국회 말에 이 국회 선진화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그 국회 선진화법 만드는 게 이제 요건을 좀 강화시킨 거죠. 과반이 아니라 3분의 1로 하고 패스트 트랙을 하고 대신 이제 그 예산안 처리를 12월 1일까지 하는 걸로 바꾸서 여야 간 일종의 이제 타협을 해가지고 만든 법안인데 국회 선진화법 관련된 최초의 판결인데 핵심은 네. 의원들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판결 핵심 내용은 유죄이지만 의원직은 유지하는 그래서 유죄이고 유지하는 건데 속된 말로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벌금형은 별로 큰 의미를 못 느껴요. 어떤 뭐 유죄이지만 예. 저는 뭐 아무튼 그 의원직이 날아갈 정도의 유죄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일반적으로. 예. 그래서 지금 저는 이게 원래는 이제 그 어떤 공무집행 방해는 벌금형이 넘어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국회법을 위반한 건 500만 원이 넘어야 되는데 법원이 판결을 한 거는 그 우리 나경원 의원에서 2,400만 원을 때렸지만 그 딱 이제 그 둘 다 못 넘게만 딱 때린 거예요. 예. 금고용도 안 넘고 500만 원도 네. 넘지 않도록. 그래서 되게 뭐랄까 심사숙고해서 나경원 의원 등등이 의원직이 날아가지 않도록 전체 26명이 전부 다 의원직 날아간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그게 뭐 민주당한테 때리든 국민의힘한테 때리든 여러분들 앞으로 의원직은 안심해도 되니까 마음 놓고 하십시오. 좀 아니 설마 그렇게 하겠습니까? 아니, 결과적으로 최이비 의원을 감금하고 복도를 점거하고 법안 제출을 방해하고 이거는 뭐 누가 봐도 노골적인 거였거든요. 그냥 소극적인 걸로 보기 어려운 정도의 아주 적극적인 거였는데 이 정도면 이거 법을 받아들인 국회의원들 입장에서는 뭐 여당 야당을 떠나가지고 이게 선진화법은 그냥 의원직이 박탈되지 않는 정도에서 그냥 법원이 형량을 때리는구나라고 학습 효과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네. 근데 이 패스트트랙 사태가 왜 생겼었는지를 봐야죠. 당시에 네. 민주당이 일부 야당 의원들과 함께 공수처법 그리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만드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이런 것을 무리하게 패스트트랙에 태우지 않았습니까? 그 과정에서 당시 바른미래당이 국회의원들이 양분돼 있었죠. 이 공수처법에 대해서. 그래서 당시 오신환 의원 또 권은희 의원 이런 분들이 공수처법 패스트트랙 태우는 거에 반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개특위에서 오신환 의원을 강제 사보임 시켰잖아요. 그리고 최이배 의원을 사개특위에 넣고 이런 과정들이 맞물리면서 그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이 발생을 했고 그래서 오신환 의원은 당시에 이걸 헌재 권한쟁의까지 가져갑니다. 물론 승소하지는 못했지만 네. 4명의 헌법재판관이 이것은 헌법상 자유이임 원칙에 반한다. 그리고 오신환 의원의 심의 표결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인정을 했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그 당시에 민주당과 일부 야당들이 취한 조치는 불법성에 관한 의심이 있었습니다. 그런 전후 맥락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법원이 이런 판단에 이른 것인데 사실 이 사태에 대해서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고 일부만 확대해서 얘기하는 것은 좀 공정하지 않은 감이 있다라는 말씀까지 드리겠습니다. 이 법원 판결이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닙니까? 이거 6년 넘게 걸렸는데 물론 사안이 복잡하고 뭐 확인할 증거도 많고 또 여러 피고인이 현역 정치인이라서 뭐 재판도 뭐 이게 수월하게 진행이 못했고 이런 걸 감안하더라도 너무 오래 걸린 거 아니냐. 그래서 혹시 정치적으로 여야가 뭔가 타협을 하거나 화해를 하거나 뭔가 해결책을 줄 때까지 기다렸던 게 아니냐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박선민 전 최고요. 뭐 그런 얘기도 있지만 사실 이제 뭐 여러 가지 조사에 처음에 협조하지 않고 이랬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모습도 있었죠. 계속 뭐 소환을 하거나 부르는데 뭐 나아가지 않는다던가 뭐 아니면 재판에 대해서 연기 신청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제 모습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받았고 여야가 좀 대조되는 일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결국 여기에 대해서 좀 이 판결이 아쉽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 이유는 뭐 늦게 나온 것도 늦게 나온 거지만 그것과 별개로 일종의 솜방망이 처벌이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국회에서 뭐 송영훈 대변인께서 말씀하신 대로 좀 정치가 잘 이루어졌다면 이게 뭐 물리적 충돌이나 사법의 영역까지 우리가 이걸 끌고 가야 했을까라는 아쉬움은 저도 개인적으로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 이제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을 제외하고 여야가 합쳐서 이제 뭐 이런 법안들을 이제 통과를 시키자라고 결단한 건 역시도 저는 연합이고 정치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에 반해서 이제 뭐 바른미래당 최이배 의원을 6시간 넘게 감금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이제
뭐 제출하려는 법안을 제출하려고 할 때 그것을 물리적으로 막아서거나 문을 잠그거나 이런 거는 정치라고 볼 수 없죠. 이건 명백하게 물리적인 폭력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뭐 정치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던 부분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치로 풀어보지 않고 오히려 물리적 충돌로 물리적 폭력으로 그리고 국회를 점거함으로써 이것을 풀어보려고 했던 자유한국당의 태도는 굉장히 불법적이고 문제적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좀 그 처벌이 어떤 이 국회 내에서 일어났던 일에 비해서는 너무 가볍지 않나라는 아쉬움이 크게 남습니다. 이게 제가 좀 반론을 드리면 네네. 당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뭐 조사를 잘 안 받았다고 말씀하시는데 민주당 그 전당대회 돈 봉투 받은 혐의 받고 있는 국회의원들은 제대로 검찰 나가서 조사 받으셨습니까? 그 점을 먼저 하나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이 그 국회 선진화법 관련해서는요. 민주당이 압도적인 다수당을 차지한 이래로 꼼수 정치가 반복되고 있어요. 어떤 앞서 이 건데요? 공수처법 예. 관련해서도 오신환 의원이 당시에 무슨 초선 의원도 아니고 재선에다가 제3당인 바른미래당의 원내대표까지 지냈었습니다. 그런 사람을 그냥 강제로 사보임시켜서 다른 사람 넣고 일사천리로 패스트트랙에 태웁니다. 그런 게 있었고 또 2022년에는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민영배 의원 관련해가지고 이른바 위장탈당 논란이 있었죠. 결국에는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여야 동수가 돼야 될 것을 무소속을 한 명 넣어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라고 하는 논란이 대단히 크게 있었습니다. 물론 민영배 의원 본인은 극구 위장탈당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다는 점도 한꺼번에 말씀드립니다만 네. 이렇게 다수당이 머릿수의 힘을 남용할 때는 결국은 소수당도 반발이 격해질 수밖에 없고 그러면은 그런 상황에서 혹시라도 충돌이 빚어졌을 때 이걸 가지고 소수당을 배질 떼려고 법원에 가져오지 말라라고 하는 이 판결의 함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만약에 지금도 이제 의석수만 보면은 민주당이 압도적이잖아요. 만약에 이제 잘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고 정치적인 여러 가지 조율이 성공적이지 못해서 민주당이 입법을 강력하게 주도해서 시행한다면 그럼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물론 이런 일을 반복해서는 안 되죠. 우리 국민들께서 지금 이 토론을 지켜보시면서도 그래서 국회에서 몸으로 맞고 물리력을 사용한 게 뭐 잘했냐라고 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 평가에는 저는 매우 동의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민주당이 다수당다운 아량, 이성 그리고 우리 국회가 합의제 대의기관으로 유지되어 왔던 그런 전통을 존중하는 자세 이런 것들을 되찾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정치가 복원되는 것이죠. 네, 최 소장님. 그 다수당 그러니까 선거를 통해서 우리가 다수당 소수당을 결정하는 거고 네. 다수당이 선거를 통해서 이기면 어떤 그 법에서 허용하는 뭐 과반이면 과반, 뭐 3분의 1이면 3분의 2에서 하는 거는 법적 절차예요. 그리고 안 그런 적이 없어요. 그럼 민주당만 그런 게 아니라 국민의힘이 다수당이었을 때도 똑같았던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다수당이든 민주당이 다수당이든 다수당이 횡포를 부리는 거는 궁극적으로는 방법이 없다고 봐야 돼요. 예. 그래가지고 그러면 국민의힘이든 민주당이든 다수당이 뭐 어떤 뭔가 강행을 할 때가 있기 마련인 건데 예. 견해가 다르니까 강행을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럴 때마다 그럼 물리적으로 이걸 막을 거냐 이런 식으로 그러지 말라고 만든 게 국회 선진화법인 거거든요. YS 때도 노동법 날치기 뭐 이런 게 있었죠. 노동법 날치기도 하고 네. 뭐그 날치기라는 건 원래 날치기라는 용어 자체가 그때만 등장한 게 아니라 아주 많이 등장한 거거든요. 네, 네. 그리고 대부분 날치기는 또 이제 국민의힘 계열이 한 적이 많고 음. 미디어법 날치기도 마찬가지였던 거고. 다만 합법적인 거 내에서 편법을 하는 거랑 불법적인 걸 하는 건 우리는 좀 구분할 필요가 있고 이런 걸 아예 불법으로 만들려고 한 게 국회 선진화법인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대해서 민주당이 이러저런 꼼수를 부리는 게 당연히 있죠. 근데 그거랑 이게 뒤섞어 가지고 하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국회 선진화법이 최초로 작동할 때 앞으로 그러지 말라고 법을 만든 건데 이렇게 형량을 이런 식으로 의원직을 유지하도록 때려버리면 네. 의원들 입장에 당연히 이제 해도 되는구나라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예. 근데 저는 합법을 네. 가장한 연성 독재가 더 무섭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 음. 국회가 지금 22대 국회와 같은 모습으로 작동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은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은 숙의라고 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정말 압도적인 다수당이 된 뒤로는 국회법에 정해놓은 20일의 숙려기간조차 안 지켜요. 법안 발의되면 원래 20일은 지난 다음에 소관 상임위에 상정하지 않습니까? 그것조차 뭐가 급하다고 안 지키는 식으로 국회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속 반복되면요. 결국은 형식적으로는 적법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결국은 우리 민주주의는 계속 뿌리부터 네. 침식되어 가는 겁니다. 지금 민주당이 그 3분의 1을 넘어버린 거는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집권 국정 운영을 엉망진창으로 해가지고
실은 3분의 2는 넘기 쉽지 않다는 문제식을 담은 거거든요. 그게 정말 어려우니까 그거 넘을 경우에는 여러 가지를 할 수 5분의 있게 3은 만들어준 5분의 3은 거죠. 예. 3분의 2는 아직 못 넘었습니다. 5분의 저희 3은 엄연히 아직 60%. 개헌저지선이 5분의 3은 있고요. 넘기 힘들게 만들어놨는데 네. 윤석열 대통령이 워낙 국정운영 엉망진창을 해가지고 국민들이 5분의 3을 넘게 만들어버린 거거든요. 그런데도 그걸 가지고 핑계대는 거는 좀 한계가 있는 거죠. 아, 그러니까 예. 뭐 국회 내에서 이제 보통 얘기를 할 때 이제 민주당이 자꾸 독재를 한다라고 국민의힘에서 많이 얘기를 했지만 변수가 제가 많이 나가요. 늘 들었던 의문은 그렇다면 저 의석수는 누가 만들어준 것인가?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민주당의 정치인들이 뭐 유권자들 협박해서 얻어낸 의석수는 아니잖아요. 물론 그 의석수에 네. 맞는 책임감과 뭐 여러 가지 절제력을 가지고 뭐 굉장히 큰 정당으로서 그리고 여당으로서의 품격을 보여달라라는 요구는 할 수 있지만 민주당이 다수 의석을 갖게 된 데에는 분명하게 유권자들께서 보내주신 뜻과 민주적 정당성이 있다라는 점을 때로는 국민의힘이 지나치게 간과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 예. 앞에서 잠깐 얘기가 나왔던 그 재판 장기화 문제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뭐 증인들도 많이 봤어야 했고 재판에서 기록도 많이 봤어야 됐다라고 재판부에서는 설명을 했습니다만 영상이 너무 많았다. 네, 그럼에도 판결문에 분명히 적시된 것은 나경원 원내대표와 황교안 전 대표를 뺀 피고인 상당수가 당의 방침에 따라 검찰에 피의자 신문부터 거부했다라는 점은 판결문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이게 총선에 승리한 의석이 많은 정당과 또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또 소수당 입장에서 이제 국회 의석 현재 구조에 대한 해석이나 대응이 다를 수밖에 없다. 이거는 입장이 바뀌어도 뭐 비슷한 취지의 이야기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이번 1심 선고 관련해서 국민의힘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대장동 사건처럼 이거도 항소 포기하는 거냐, 항소할 거냐, 이거 지켜봐라 라고 또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또 항소 얘기하니까 이번 론스타 관련해서도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큰 성과고요. 그리고 워낙에 사안이 복잡하기 때문에 요약해서 뭐 이제 설명드리기도 참 어려운데 아무튼 큰 성과를 냈다. 그런데 이게 좋은 성과 냈는데 이거 누구 공적이냐를 두고 또 시끌시끌해서 많은 국민들이 약간 좀 다소 피로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 같아요. 자, 우선 한동훈 전 대표 당시에 그 법무부 장관이었고 또 당시 민주당이 좀 부정적인 입장을 냈습니다만 밀어붙여서 이겼습니다. 이거 큰 성과를 냈고요. 그러자 이제 김민석 국무총리가 앞에서 얘기하면서 이거 좀 공적을 가로채는 거 아니냐라는 지적이 나오자 민주당에서는 또 한동훈 전 대표를 또 이제 지켜주면서 또 잘했다고 또 칭찬도 했습니다. 그러자 의외로 국민의힘 주류는 한동훈 전 대표를 또 공격을 하고 있는, 사실 이게 어떻게 이 상황을 봐야 되는지 헷갈려요. 아니 이 한동훈 전 대표가 도대체 왜 민주당에서는 칭찬을 받고 국민의힘 주류한테는 이렇게 비난을 받고 지적을 받고 조롱을 당하는지 송영훈 전 대변인 표정이 약간 좀 뭔가 씁쓸함이 좀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민주당이 칭찬했나요? 칭찬 아니에요? 아니 아닌가요? 김민석 네. 총리는 첫날 이거 본인이 가져와서 발표하면서 새 정부의 쾌거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정부가 한 건 없어요 사실. 또 그 후에 왜냐면 또 약간 입장을 바꾸긴 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이틀 뒤에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예. 만나면은 잘했다고 말할 생각이다라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정치인의 메시지잖아요. 아직 잘했다고 말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한 발 빼는 워딩을 굳이 갖다 붙이는 겁니다. 어허.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페이스북 메시지 보면은 네. 그게 나중에 와서는 뭐 공적을 인정하는 것 같지만 그 바로 뒤에 어떤 문장이 붙어 있냐면 네. 본격적인 변론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퇴임 후에 시작됐다는 문장을 굳이 붙여놨어요. 그런 식이에요. 그러니까 예. 처음에는 아예 본인들의 공로로 만들려다가 이게 도저히 사실관계가 안 맞고 언론의 지적을 받으니까 마지못해 인정하는 신용만 하는 겁니다. 저는 어허. 그렇게 보고요. 그런데 예. 이 사안 자체는 한동훈 전 장관의 공로가 분명하죠. 그렇죠. 왜냐하면 예. 그 당시에 야당이 얼마나 항소하면 안 된다고 반대했습니까? 사실 저도 이게 어렵다고 보고 이게 잘하는 건가 약간 좀 의구심을 갖긴 했거든요. 자, 송기호 경제안보 비서관 같은 분 그때 방송마다 다니면서 0%라고 하는 용어까지 사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박용진 의원 그 당시에 뭐라고 했습니까? 법무부가 장관을 위한 화수분이 아니다. 그다음에 양경숙 의원 같은 분은 대역죄인이라고 하는 표현까지 썼고 또 김승원 의원 같은 분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론스타 수사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도 했었고 김어준 씨는 뭐라고 했어요? 이거 이자 늘어나면 한동훈 전 장관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까지 했었는데 결국은 그래도 항소를 뚝심 있게 밀어붙인 끝에 한 푼도 안 줘도 되게 된 겁니다. 예, 공로가 분명히 있죠. 그렇죠. 예, 공로가 있습니다. 아니 근데 왜 국민의힘 주류는 왜 이렇게 한동훈
전 대표를 미워합니까? 글쎄요, 주류가 다 그럴까요? 몇몇 분들이 아, 몇몇인가요? 그렇죠. 예. 뭐 적절하지 않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내신 분들이 있는데 예. 제가 한 가지만 좀 지적을 하면 네네. 우리 당의 김민수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를 비꼬는 듯한 페이스북 글을 올렸는데 한가하다 뭐 이렇게. 그런 글을 올리다가 본의 아니게 망신 아닌 망신을 자초했어요. 뭐요? 이게 ISDS잖아요. 예, 예. 투자자 국가 분쟁 해결 절차. 네. 인베스터 스테이트 디스퓨트 세틀먼트의 약자인데 이 ISDS를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경하는 듯한 글을 쓰면서 IDSD라고 써서 약간의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착각을 한 것 같네요. 정치를 잠깐. 예. 이 사감을 갖고 하면 안 되고요. 공적으로 옳은 일은 옳다고 해야 되고 칭찬할 거 칭찬하고 이렇게 좀 네. 품위 넓게 정치를 하면 네. 이런 해프닝에 직면하지 않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도 장해찬 전 최고위원은 한동훈의 왕자병도 볼썽사납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좀 한동훈 전 대표를 공격하면서 본인의 좀 입지를 좀 강화하려는 그런 정치인들도 꽤 많이 있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사실 이거는 정권을 꼭 감안해가지고 나눠서 볼 게 아니라 이제 국가의 일이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 여당도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 이제 박서민 전 최고위원은 이 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뭐 저는 이거 가지고 뭐 한 전 장관의 공이 크네 작네로 입씨름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뭐 결과적으로 국익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결정이 났기 때문에 다행스럽게 생각하는데 다만 그렇다고 해서 당시 이제 항소를 신청을 할까 말까를 고민을 할 때 뭐 여러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이번과 같이 이제 이기는 결정이 나오지 않았다라고 네. 한다면 이제 재정적 부담도 상당했던 것이고 뭐 결국 로펌들 배만 불리는 거 아니냐. 그 이자라든지 어떤 뭐 항소에 실패했을 때 그런 비용 부담이 다 어떤 국가적 손실로 오는 것 아니냐라는 그 문제 제기는 저는 민주당 입장에서도 혹은 그 누구라도 심지어 법조계에서도 이거 항소했을 때 이기기 쉽지 않다. 그런 우려는 한 전 장관 망하라고 한 우려가 아니라 특정인을 반대하기 위한 우려가 아니라 저는 어떤 국가의 손실과 관련해서 우려하는 비판의 목소리는 분명히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승소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것은 법조계의 일반적인 평가이긴 했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항소를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가능성에 걸어본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결정에 대해서 그렇기 때문에 뭐 법무부 장관께서 말씀하셨듯이 소신 있는 결정이었다. 그런 점에서는 한 전 장관에 저는 네. 공이 있다라고 보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제 한 전 장관만의 공이겠느냐 이것이 왜냐하면 이제 일선에서 계속 이 일을 준비하고 또 변론도 하고 그다음에 뭐 퇴임 말씀 주셨듯이 퇴임 후에 이제 한 전 장관의 퇴임 후에 이 본격적인 변론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됐고 심지어 뭐 12.3 불법 비상계엄 때문에 사실은 굉장히 뭐 대통령도 없고 뭐 장관도 없고 이렇게 혼란한 상황 속에서 공무원들이 애를 쓰면서 이 부분을 또 준비를 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공로를 좀 다 같이 인정해 주자라는 취지가 저는 네. 처음에 총리의 메시지는 거기에 있었다라고 봅니다. 네, 최 소장님 어떻게 보세요? 그 앞에서 우리 김민수 최고나 장해찬 씨의 입장을 그 국민의힘 주류적 입장이라기보다 네. 어떤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이라고 했는데 네네. 민주당이 실은 공식적으로 입장을 낸 적은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앞에서 말한 의원들이라든가 뭐 송기호 예. 변호사는 당시에는 민주당 관계자도 아니었고 그 민주당 당시에? 지역위원장이었습니다. 그 당시. 그래요? 음. 그래서 어떤 변호사 신분으로 얘기를 한 거였고 네. 민주당이 당론으로 뭐 그걸 공식적으로 반대한 것까지는 아니었고 민주당 일부 의원들이 그랬던 거는 일단 팩트로 봐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건이 한동훈 장관이 그러니까 실은 우리가 합리적 사고라는 건 어느 정도 확률적 사고일 수밖에 없는 건데 다수의 견해가 이거는 리스크가 있는 거다라는 견해를 가졌던 거고 왜냐하면 이번에 지금 총 4천억 원 정도를 우리가 승소한 건데 그중에 1,200은 그 가정의 이자와 관련된 거였고 실제로는 2,800억을 이제 승소를 한 거거든요. 합쳐서 이게 4천억 정도 되는 건데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공로가 있는 건 명백한 사실이고 네. 그거는 이제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잘하신 일이라고 명시적으로 분명히 이렇게 인정을 한 부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그 뭐랄까 이제 공로라는 거는 뭐 인정할 건 지금 인정되고 있는 분위기로 봐야 되고 네. 다만 이제 그걸 제기한 것 자체를 무조건 다 나쁘게 볼 문제는 별개로 좀 볼 필요가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근데 이 사안의 본질을 네. 우리 언론에서 많이들 못 짚고 있어요. 좀 본질. 표피적으로 얘기하는 게 있거든요. 뭐냐면 예. 자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론스타 국제중재 판정이 처음 나왔을 때 네. 야 그냥 이거 한번 항소해보자. 이렇게 그냥 정무직으로서 밀어붙인 거면은 얻어 걸린 거죠. 그럴 수 그러면은 있죠. 사실 그 공로는 제한적으로 평가받아야 돼요. 그렇죠. 근데 네. 이 론스타 문제에 관해서는 한동훈 전 장관이 찐 전문가입니다. 속칭. 그래요? 뭐냐면 이게 2003년에 론스타 매각 결정이 이루어졌고 론스타가 이제 외환은행을 팔고 나가면서 나중에 이건 대한민국 정부가 허가를 늦게 해줘서 손해를 봤다.
라고 하면서 6조 원을 청구한 거잖아요. 네, 뭐 돈을 그런데 많이 벌긴 했습니다만 실제로도. 그런데 한동훈 전 장관은 2006년부터 론스타 주가 조작을 수사했어요. 어. 외환카드 주가 조작 사건. 어. 그걸 수사를 했고 본인이 그 수사에 물꼬를 튼 사람입니다. 시티증권 압수수색을 해서 영문 서류 10박스 분량을 가지고 와서 예. 검사 선배 한 명하고 5박스씩 나눠서 예. 번역을 해요. 어. 그러면서 10년을 수사와 공판에 매달린 끝에 외환카드 주가 조작을 유죄 확정 판결 받았습니다. 제가 이걸 지금 잘했다고 공치사를 하자는 게 아니고요. 그것도 잘한 겁니다. 그만큼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론스타의 주장이 무엇에 허점이 있고 그 전후 경과가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대한민국에서 가장 잘 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게 예. 찐 전문가가 이걸 이유를 갖고 항소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민주당이 정쟁화시켜서 반대했기 때문에 그게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어떤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사회에서 이런 류의 일이 있을 때 그러니까 다수는 반대하고 확률이 낮다고 해도 정말 찐 전문가가 이건 된다고 했을 때 그걸 정쟁화하지 말고 그 전문가의 견해를 존중하고 채택하는 게 중요하다. 네. 그게 이 사안의 본질이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근데 좀 재밌는 거는 뭐 말씀 주신 대로 이제 한동훈 전 장관이 그런 역할들을 했는데 네. 이 국민의힘에서는 마치 볼드모트처럼 한 전 장관의 이름을 절대 기를 쓰고 언급을 네. 안 하려는 것 같아요. 아니 뭐 왜 그래? 아니 지금 자기 당 소속의 중요한 정치인이고 정치적 자산인데 너무 좀 이게 티나게 하는 거 아닌가 싶어서 약간 의아하긴 해요. 보면 지금 공식 석상에서 사실상 그 비난하는 거 말고는 뭐 송원석 원내대표가 입장을 내면서 뭐 정부가 뭐 승소를 했고 뭐 환영한다 이런 얘기도 하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사실 어쨌든 전임 정부 때 이런 결정을 했다라고 하면 본인들이 여당일 때였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는 사실 언급할 법하잖아요. 근데 이 한 전 장관에 대해서는 결코 언급을 안 하려는 게 마치 이제 이 국민의힘 예. 지도부나 이 공식 석상이나 주류에서는 네. 일종의 좀 볼드모트 같은 존재가 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해서 그 판결 관련된 얘기 살펴봤고 광고 듣고 돌아와서요. 다른 중요 정치 사안 살펴보겠습니다. 토요일 아침 2시간 동안 생방송으로 함께하는 CBS 주말 뉴스쇼. 자, 주제가 많습니다만 조금 전 광고 나가는 동안 저희가 긴급 회의를 짧게 했습니다. 그래서 남은 시간 10분은 이 얘기를 하자. 민주당 얘기인데요. 민주당이 뭐 이걸 불협화음이라고 하기까지는 좀 그렇습니다만 뭔가 반복되는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법사위의 민주당 의원들이 너무 강경 발언을 내놓고 결국은 당 지도부에서도 약간 좀 자제하라는 그런 내용을 했는데 이게 약간 자제하라는 정도로 좀 넘은 그런 수위가 좀 높은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김용민 의원이 좀 발끈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런 거 뭐 당 지도부가 얘기한 거대로 한 거다. 그리고 뒷감당 우리가 잘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놨습니다. 자, 이건 민주당 얘기니까 박소민 전 최고위원 개인의 어떤 그 여러 가지 분석 또는 이야기 먼저 듣고 시작할까요? 그러니까 이건 법사위가 좀 튄 것 같아요, 저는. 네. 튀었다. 네, 왜냐하면 이렇게 할 일은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지금 민주당 안에서 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네. 비판의 여론은 있죠. 공개적으로 많이 비판했고 책임도 물어야 된다라고 얘기했고 그 18명을 이제 지도부와 협의 없이 형사 고발했다는 논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제 말씀은 이 항소 포기 결정에 대해서 집단적으로 반발하고 뭐 입장문 내고 뭐 움직인 이른바 이제 공무원법상에도 저촉될 수 있는 그런 행동을 한 검사장들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건 당의 전체적인 입장이죠. 근데 그것과 별개로 지금 이 시점에 고발을 하는 게 네. 당의 입장이었느냐? 저는 아니었다라고 본다는 거고.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특히나 뭐 항소 포기 관련해서 이 검사들을 계속 비판하다가 대통령께서 순방을 가시고 나서부터는 민주당이 상당히 로우키로 지금 대응을 하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지금은 민주당의 시간이 아니라 그러니까 민주당과 검찰이 대립하는 시간이 아니라 지금은 사실 대통령의 시간이다. 이게 지금 당 안에서는 전략과 기조로 자리가 잡힌 건데 그리고 심지어 법무부 장관께서도 뭐 지금 뭐 평검사로 뭐 전보 조치하는 거 아니냐 이런 뭐 이른바 인사 조치 혹은 네. 징계 조치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도 신중하게 생각해 보고 있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했고 사실 말을 아낀 거잖아요. 근데 그것도 전 대통령의 어떤 시간이라는 점과 무관하지 않은 결정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상황에서 법무부도 로우키고 민주당도 로우키인데 네. 여기서 법사위가 이렇게 튀어버리면 네. 약간 전체적인 전략이 좀 흔들리게 됐다. 네. 그런 점이 아쉽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튄 거예요?
모르겠어요. 자체적인 판단이 계속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런 상황이 지난번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 때도 있었어요. 네. 그래서 제가 알기론 그 뒤에 어떤 뭐 그만큼 사안이 긴급하다라고 판단을 했던 법사위의 자체적인 내용이 있었다, 논의가 있었다라는 점이 의원들께 설명이 됐던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아마 이번에도 여기에 대해서 뭐 법무부가 법무부대로 징계를 하겠지만 우리는 우리대로 뭔가 가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 필요성에 대해서, 별도 대응의 필요성에 대해서 법사위 내에서 논의가 좀 있었던 게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진짜로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당의 입장과 달리 튀는 게 맞습니까? 제가 그동안 해온 경과를 쭉 보면은요. 예.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은 일종의 사내 하청 같아요. 사내 하청? 그러니까 원청이 하기 곤란하고 힘들고 위험한 일을 대신 굳은 일 해주는 거죠. 그런데 그렇다고 그게 회사가 원청이 하는 일이 아닙니까? 오히려 민주당이 늘상 주장하는 바는 사내 하청은 불법이고 원청이 다 책임져야 된다 이잖아요. 자, 봅시다. 그동안에 민주당 법사위 의원들이 대법원장 청문회 한답시고 대법관 전원을 부르기도 하고 2차 청문회 한다고 또 대법원장과 소수 의견 냈던 대법관들을 부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이런 것들이 당의 입장이 아니고 법사위원들이 독자적으로 한 것이라고 강변하지만 그러면 그분들은 그동안에 무슨 조치를 받았나요? 나중에 정청래 대표는 법사위 격려 방문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도 이 18명의 검사장들을 경찰에 고발하는 것에 관해서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뒷감당은 거기서 해야 될 거다라고 했는데 말만 하고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요. 그건 그냥 고도의 역할 분담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이게 정말 당의 입장과 노선과 철학에 반대되는 거면 이건 해당하는 일로 봐서 윤리위에 보내든가 해서 징계를 해야죠. 말만 하고 넘어가는 거는 그야말로 굿캅, 배드캅. 저희가 봤을 때는 배드캅과 워스트캅이 있는 그런 역할 분담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니 근데 또 김병기 김병기 원내대표의 그 문자 메시지라든지 이런 게 공개되고 뭐 구체적인 내용 나오는 거 보면 이게 고도의 어떤 그 역할 분담과 연기라기보다는 참고 참았다. 근데도 지금도 이러니까 난 도저히 이젠 더 이상 안 되겠다. 제발 좀 하지 말아라. 그런 느낌도 약간 들기는 하는데 이게 굿캅 배드캅으로 역할 분담을 한다라고 하면 그렇게 공개적으로 뒷감당은 알아서 해라라는 메시지가 나오진 않죠. 그 정도면 상당히 좀 센 표현이라고 볼 수 그럼요. 있죠. 그리고 그 정도의 정치적 충돌을 여당 내에서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여당한테 리스크인데 그걸 왜 하겠습니까, 구태여.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저는 뭐 일종의 이거는 연극이고 뭐 역할을 나눠서 누구는 치고 나가고 누구는 뜯어 말리는 척하고 그런 거다라고 하시는데 그건 전혀 아닌 것 같고 뭐 말씀 주신 대로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 왜 뭐 내란 전담 재판부 이런 거 왜 당 주도로 안 하냐, 당 지도부가 주도로 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뭐 동의하지 않는 듯한 취지의 메시지를 내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뭐 자기 정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에 저는 그 원내대표의 메시지의 수위가 어떤 굿캅 배드캅 전략이었다라고 한다면 말을 아꼈거나 그냥 뭐 거기에 대해서는 드릴 말씀이 없다. 뭐 현명하게 법사위가 하시리라 본다. 이 정도 취지가 나왔겠지. 뒷감당을 알아서 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아니 근데 말 몇 마디 들을 뿐이지 무슨 당에서 징계를 받는 것도 아니고 하다못해 다음 공천에 영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은 그거는요 정치에서 그냥 해도 되는 거예요. 근데 저희가 국민의힘처럼 그렇게 윤리위에 열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들 그렇게 징계하지는 않고요. 저희가 그렇다고 이제 뭐 법사위 내에서 이 잘못한 정치적 행위에 대해서는 당내에서 비판을 하고 또 비판을 받고 법사위가 거기에 대해서 또 해명도 하고 책임도 지고 하는 게 있지만 어떤 의원들의 어떻게 보면 법사위원들의 어떤 그 국회 내에서의 결정을 윤리위에 가져가서 어떻게 징계를 주고 이러기는 저는 어렵다고 봐요. 제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네네. 앞서 우리가 시작할 때도 그 사보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원내대표가 국회법상 교섭단체 대표 의원이잖아요. 가장 막강한 권한이 뭐가 있습니까? 사보임이 있어요. 정말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이게 당의 노선이나 방침과 달리 폭주를 하고 있는 거면 정말 문제되는 의원을 법사위에서 빼야죠. 예를 들면 서영교 의원에 대해서 그렇게 문자 메시지를 찍힐 거 뻔히 알면서 보는 그런 연출을 할 게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이거는 사보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서 말만 하니까 이게 과연 입장이 다른 거 맞냐 계속 지적을 하는 거예요. 네, 최근에 이제 최소장님. 국민의힘 박민영 대변인이 그 김혜지 의원을 겨냥해서 장애인을 너무 많이 할당해서 문제다. 피해 의식으로 장애인이라는 피해 의식으로 똘똘 뭉쳐 있다 그러는데 아직 국민의힘이 아무런 징계를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은 이거는 당 지도부가 시켜가지고 국가 배드캅으로 했다라고 보기는 좀 애매한데 엄중 다만 이제 경고로 넘어갔죠? 아니 제대로 이제 뭐 빼든가 직위를 해지하든가 징계를 하든가 뭐 출마 자격을 박탈하든가 이 정도로 해야 되는 거죠. 그냥 엄중 경고야 그냥 뭐 앞으로는 좀 자제하라 이런 거 비슷한 건데 근데 실은 민주당이 그
이런 소위 말하는 우리가 당청 갈등 또는 당 어떤 이제 그 정부와의 갈등은 실은 약간 상식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실제로 조희대 청문회 때 용산 대통령실이 불편했다라는 거는 익히 알려져 있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재판 중지법 논란이 있을 때는 아예 강훈식 비서실장이 제발 좀 하지 좀 마라라고 네. 아예 그냥 그 강유정 대변인이 얘기했는데 강훈식 비서실장이 또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러니까 실은 그런 갈등은 약간 노출됐다고 봐야 되고 음. 지금 이번 건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김용민 의원이 과도하게 약간 열혈남아 같은 사람이어가지고 지금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가 좀 불쾌감을 표시하는 건 그거거든요. 대통령이 해외 순방 중이고 그리고 실은 이게 유리한 이슈냐 불리한 이슈냐 했을 때 민주당한테 유리한 이슈로 보기 어렵거든요. 약간 불리한 이슈를 계속 쟁점화시킨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그런 점에서 이 지도부 입장에서 이게 부적절한 행위라고 판단할 거고 그래서 이거는 어떤 이제 그 당과 대통령실 사이의 갈등도 한 축으로 있지만 당 지도부와 어떤 개별 의원들 사이의 갈등도 좀 있는 건 명백하다고 봐야 된다. 네, 네, 네. 저희가 시간이 뭐 많이 남지 않았어요. 1분도 채 남지 않아 가지고 뭐 이제 두 분의 말씀을 듣기가 좀 약간 짧은데 아무튼 이게 한 주간의 주요 이슈를 다 다루는 게 이 한 시간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한 오늘 출연해 보신 분들의 어떤 여러 가지 날카로운 분석과 비평을 들으면은 야 이게 도대체 그래서 누가 잘한 거냐, 누가 잘못한 거냐,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여기에 대해서도 아마 오늘 그 방송 내용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생각을 좀 많이 하게 되는 뭐 그런 자리가 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선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송영훈 전 국민의힘 대변인, 그리고 최병천 신성장 경제연구소 소장 세 분과 함께했습니다. 세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